지금 당장 그만둬. 리차드 베구드는 거대한 저택의 거실 입구에 서서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두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눈앞의 광경은 그의 피를 순식간에 끓게 만들었다. 8살 된 그의 딸 소희는 휠체어에 앉아 방 한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옆에는 고작 3주 전에 채용한 운전기사 안드레 김이 있었다. 안드레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브라질 음악에 맞춰 조심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소희의 손을 살며시 잡은 채 그녀의 휠체어를 중심으로 천천히 돌고 있었다. 소희는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순수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 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리차드는 안드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안드레는 즉시 춤을 멈추고 소희의 손을 놓았다. 소희의 얼굴에서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 되었다. 안드레는 조용히 두 손을 들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베구드 씨,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설명? 리차드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그를 끊었다. 당신은 운전하라고 고용된 사람이지. 이런 짓을 하라고 고용된 게 아니야. 그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던 음악을 가리키며 격하게 손짓했다. 지금 당장 꺼. 소희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안드레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 음악을 멈췄다. 음악이 멋자방아는 숨막히도록 고요해졌다. 리차드는 딸을 바라보다가 다시 안드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가슴 어딘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조여왔다. 아빠, 제발. 소희가 자꾸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드레 아저씨는 그냥 저한테 다른 애들처럼 춤추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넌 춤출 수 없어. 리차드는 참지도 못하고 소리쳤다. 그 말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넌 휠체어에 있어, 소희.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나아. 안드레의 얼굴은 살짝 일그러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어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리차드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반응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과 닮아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베구드 씨, 안드레는 부드러운 억양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건 없어. 리차드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짐 싸. 당신은 해고야. 안드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나비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작은 아가씨. 어떤 나비는 다르게 날지만 그래도 날 수 있어. 그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 리차드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남자는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확신이 그의 움직임 속에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소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리차드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왜 그 아저씨를 쫓아냈어요? 소희는 흐느끼며 물었다. 그분은 제가 다시 정상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리차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반년 전 소희가 허리 아래로 마비된 사고 이후 그는 최고의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전문가들을 돈으로 모두 고용했다. 그 누구도 진심 어린 웃음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안드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소희가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리차드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의심이 있었다. 그 운전사 안드레 김,
뭔가 이상했다. 그의 존재는 리차드의 분석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모든 경고등을 켜게 만들었다. 다만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종류의 경고가 아니었다. 해고된 지 사흘이 흘렀고 배구드 저택은 다시 원래의 조용하고 차가운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리차드는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기 위해 업무에 몰두했다. 결국 그는 낯선 이가 자신의 딸의 연약한 감정을 이용하게 둘 수 없었다. 그러나 소희는 아버지의 그 정상화 계획에 결코 협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고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문가로 시선을 보내며 안드레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다. 리차드가 고용한 물리치료사들은 보고했다. 아이가 모든 활동에 저항하고 있으며 어떤 치료에도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마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처럼. 아빠, 안드레 아저씨는 왜 안 돌아와요? 소희는 그날 아침 10번째로 물었고 베개 커버에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얘긴 했잖니, 소희야. 리차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일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어. 그는 곧 있을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고 집안의 감정적 소동에 휘말릴 여유는 없었다. 그 사람은 날 이해해 줬는데. 소희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의 소박한 아파트. 안드레 김은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생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고성능의 컴퓨터 화면에는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로 된 여러 통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그 중엔 유럽의 유명 병원들과의 전문적인 의료 논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한 운전사가 결코 다룰 수 없는 수준의 대화들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박사님, 전화 너머에서 불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신경가소성 관련 컨퍼런스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며칠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같은 언어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진 속엔 소희가 춤 연습 중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특별한 사례가 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리차드는 안드레의 이력서를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가 고용한 이 운전사가 사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아동 신경외상에 대한 음악과 움직임 기반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비극 이후 전통의학을 떠나 새로운 치료 방식을 찾아 나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구드 가족의 연결은 단순한 전문성과 인연 이상의 것이었다. 리차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가족을, 이 집을, 이 아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미 과거의 어딘가에서 그들의 삶은 얽혀 있었다. 그날 오후 리차드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고 그는 곧장 소희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침과 똑같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번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니? 리차드가 다가가며 물었다. 나비들이랑. 소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안드레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어떤 나비는 다르게 날지만 그래도 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리차드의 가슴이 무겁게 조여왔다. 그것은 안드레가 떠나기 전 소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리차드는 무의식적으로 차고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엔 안드레가 차를 닫고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던 장소였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조용한 공간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수석 위에
작은 가죽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드레가 두고 간 것 같았다. 리차드는 그것을 열었다. 신분증이나 사적인 서류를 예상했지만 그 안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소아마비에 관한 의학 논문, 음악치료 기법, 그리고 SB라는 이니셜로 정리된 섬세한 치료 계획 노트였다. 그 노트엔 소희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메모들과 음악에 따른 동작 반응 계획, 여러 달에 걸친 장기 치료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앉은 금발의 여성과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성. 둘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그 여성은 소희와 똑같은 푸른 눈을 하고 있었다. 리차드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은 그의 아내 엘리나였다. 사진은 6해 전 파리의 한 병원에서 찍힌 것이었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덕터 안드레 킴, 소아 신경외상 전문의, 환자 엘리나 베구드. 리차드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안드레는 단순히 유능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엘리나를 치료했던 의사였다. 그리고 지금 마치 운명처럼 그가 다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소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던 바로 그때에. 다음 날 아침 리차드는 어느 회의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엘리나와 안드레가 함께 찍힌 그 사진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내의 주치의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 후 마치 운명처럼 그의 집에서 운전사로 일하게 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차드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비서 제임스에게 즉시 사설 조사기관을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안드레 김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해 지난 15년간의 모든 문서, 고용기록, 자격증, 논문,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제임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왜 이토록 급하게? 그 운전사는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리차드는 사진을 움켜쥔 손으로 말했다. 난 지금까지 누구와 마주해온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한편 집에서는 소희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말을 하지 않았으며 미열이 계속되었지만 그 어떤 의사도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물리치료사는 보고했다. 소희는 치료 중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고.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가정주치의 피터슨 박사는 리차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아주 특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 연결이 갑자기 끊기면 지금 내 딸이 아픈 이유가 내가 운전사를 해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리차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로 그를 끊었다. 저는 단지 그 남자가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너무 가볍게 보신 게 아닐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날 늦은 오후 비밀조사기관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리차드는 자신의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파일을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머릿속에서 확신과 오만은 점차 무너져 내렸다. 안드레 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프랑스 파리에서 소아신경학을 전공하고 6년간 파리 네케르 병원에서 근무. 엘리나가 연구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다. 그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안드레는 3년 전 교통사고로 5살 난 딸 루나를 잃었다. 루나 김, 그녀 역시 신경외상으로 인한 마비 증세를 겪고 있었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안드레는 전통 의학계를 떠났고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외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에 몰두하게 되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프랑스의 의학 저널과 인터뷰 기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딸 루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미소를 되돌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손이 떨리던 리차드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안드레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호출음 끝에 조용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이미 당신이 내 정체를 알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지? 리차드는 혼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전직 의사를 운전사로는 채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운전사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희 옆에 있으려면 의사가 아닌 누군가여야 했죠. 기대나 의심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의심? 당신은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리차드가 소리쳤다. 안드레는 긴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말했다. 베구드 씨, 당신의 아내 엘리나는 사고 6개월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 있을지 모를 소희의 마비에 대비한 대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반드시 소희를 도와달라고. 그 말은 리차드에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럴 리 없어. 소희는 건강하게 태어났어. 아무 문제도 없었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나는 위험을 알았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만약 미래에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나설 수 있도록. 리차드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엘리나의 유언장을 열었다.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17페이지. 거기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우리 딸 소희에게 외상성 신경 손상 혹은 마비가 발생할 경우 안드레 김 박사와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의 방법은 전통의학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는 전화를 떨어뜨렸고 마침 그 순간 제임스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서류가 담긴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파리의 한 재활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송금하신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지난달까지도 이어졌더군요. 리차드는 손이 떨리는 채로 서류를 넘겼다. 엘리나는 죽기 전까지도 소희를 위한 재활치료 계획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클리닉은 안드레가 자문 역할을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리차드는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지켜본 게 아닙니다, 회장님. 제임스는 조용히 정정했다. 그는 필요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리차드는 자신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기 딸의 회복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을 모욕했고 쫓아냈다. 그것도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날 저녁 리차드는 다시 안드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돌아와 줘야겠어. 그러나 안드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베구드 씨. 저는 당신이 필요할 때 해고하고 다시 필요할 때 불러들이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한 아이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의사이고 한 여자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원하죠? 리차드는 자존심을 삼키며 물었다.
소희의 회복을 당신이 통제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세요. 당신은 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가 아니라 당신의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리차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오만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하면? 그러면 소희는 아직 행복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차드의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소희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영상 속에서 소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으로 음악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활짝 벌리고 박자를 타며 웃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다리조차도 음악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의 끝자락에서 안드레가 살짝 화면에 잡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 영상은 그 아이가 여전히 당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을 때 찍힌 거예요. 그 순간 리차드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다시 회복 가능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영상의 세 번째 반복 재생이 끝날 무렵 리차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종류의 결심을 품게 되었다.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닌 진정으로 배워보려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어쩌면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다는 희망. 도시 반대편 안드레는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소녀 루나, 사고 직전 흔들의자에 앉아 웃고 있던 그의 딸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하나 더, 루나야. 우리가 또 한 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리차드는 안드레가 사는 아파트로 직접 운전해서 찾아갔다. 손에는 전날 밤 조사기관에서 받은 두꺼운 보고서를 쥐고 있었다. 발코니에는 안드레가 앉아 프랑스어 책을 읽고 있었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지? 리차드는 대뜸 본론부터 꺼내며 계단을 올라섰다. 안드레는 책을 조용히 덮고 옆에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베구드 씨. 이제 우리 둘은 한 소녀를 사랑하는 두 남자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아니야, 리차드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날 속였고 우리 가족을 조종했어. 내 아내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그녀가 부탁했어요. 안드레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리차드를 끊었다. 엘리나는 당신이 내 방식, 나라는 사람 자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죠.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당신 대신 아이 곁에 있어 달라고. 안드레는 책상 서랍에서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엘리나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죠. 이걸 당신에게 건네줄 때가 올 거라고. 리차드는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찍고 읽기 시작했다. 리차드, 만약 안드레가 이 편지를 당신에게 건네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딸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는 뜻일 거예요. 소희를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안드레를 믿어주세요. 그는 자신의 딸을 잃었고 우리의 딸을 지킬 수 있어요. 리차드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왜 처음부터 이걸 말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학적인 해답만 찾는 사람이었고 감정의 치유는 당신의 논리 속에서 허용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모든 걸 증명해야만 했죠. 아이가 웃는 걸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그 순간 리차드의 전화가 울렸다. 간호사인 카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감으로 가득했다. 배구드 회장님, 지금 당장 귀가하셔야 합니다. 소희 양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걷겠다고 하고 아무도 못 말려요. 그녀는 안드레 박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해요. 리차드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당신과 함께 가야겠소. 그가 안드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드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소희의 주치의로서 당신 아내가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시는 나를 하찮게 대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저택으로 가는 내내 리차드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로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잠시의 침묵 끝에 안드레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내 피부색보다 내 능력을 먼저 봐주길 바랍니다. 내가 브라질 출신이고 당신의 차를 운전했었다고 해서 당신의 딸을 보살필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난 6달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단 한 사람을 당신 스스로 몰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지 내가 당신이 상상했던 의사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였으니까요. 그 말은 리차드의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보고서 속 수많은 페이지보다 더 무거운 진실로 다가왔다. 그는 안드레를 단순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겉모습과 배경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의학적 자격, 인간적 헌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진심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는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편견의 감옥 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복도에서 소희를 발견했다. 소희는 휠체어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발은 땅을 딛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힘없는 발걸음을 떼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떨리면서도 의지에 찬 발걸음이었다. 소희야. 리차드는 달려가려 했지만 딸은 손을 들며 그를 멈췄다. 아니에요, 아빠. 저 안드레 아저씨한테 보여줘야 해요. 제가 해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안드레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난 네가 해낼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우리 작은 나비야. 하지만 나한테 증명하려고 아프게 할 필요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단 걸 보여줬어. 아저씨, 다시 올 거예요? 소희는 목소리에 간절함과 희망을 담아 물었다. 안드레는 리차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리차드는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자존심을 꺾고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일이었다. 그가 오랜 세월 막아온 감정과 진실 앞에 스스로를 무릎 꿇리는 일이었다. 안드레, 리차드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했던 말들, 보여줬던 태도들, 그 모든 편견과 오만함.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부탁이야. 다시 돌아와줘. 운전사가 아니라 내 아내가 선택한 진짜 의사로, 그리고 내 딸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그 사람으로서.
안드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것이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뭐든지. 리차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다음에 소희한테 춤을 가르칠 땐 당신도 같이 춤춰주세요. 그녀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너무도 오랫동안 차갑고 침묵만 가득했던 그 저택의 복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제 막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은 편견을 모른다. 손을 내미는 용기와 받아들이는 겸손만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었다.